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미라클 팩토리의 전일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팩토리 대표 전일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경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수 대표와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경매 이야기 진행을 해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 거래는 일반 매매 거래와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법원을 통해서 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들이 있을 수 있고 몇몇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도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 좀 쉽게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죠.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4년도는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들이 많죠. 23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 절차, 경매가 어떤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죠. 1번부터 10번까지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현황조사가 있고 이 현황조사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보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나오겠죠. 낙찰자가 나오면 낙찰 대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가지고 각 채권자들, 세금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겠죠. 개인일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그 채권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되죠.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바로 대금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받거나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이의 신청이 있거나 이제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항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겠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대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그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명도라는 걸 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매 사건은 이 배당으로 인해서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 서류에 의해서 강제 집행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제81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된 때에 발생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 시 담보권이 있다는 증명하는 서류, 당연하겠죠. 이 담보권이 있다는 어떤 내용을 가진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민사집행법 제264조.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예, 현황조사라고 했죠? 이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저런 서류들을 가지고 경매를 이제 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집행관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할 것을 명합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 가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점유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사진도 찍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집행관은 목적 부동산을 방문한 후에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점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일 수 있고 아니면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를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을 해요. 그다음에 점유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 경매 정보지를 보면 그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사전에 부동산을 안 가더라도 현장을 안 가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및 임대료, 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을 거고 월세면 월 차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진술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조사서에 공시하게 되죠. 이거를 공시를 해서 이 물건의 경매로 입찰을 하실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뭐 아파트든 어떤 상가든 뭐 빌라든 토지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해당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평가를 의뢰를 하고 그것을 참작해서 최저가를 정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한번 유찰이 되면 그게 최저가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가격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최저가라고 부릅니다. 이 감정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거래된 내역도 보겠지만 1년에 여러 연도를 통해서 거래된 내역들을 보고 감정평가사에서 그에 맞게 감정을 잡게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과 매각 시점 간의 차이로 매각 당시 감정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년도, 22년도 때는 아파트 가격이 한참 하락을 할 때 그때 감정을 잡았을 때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 그러면 가격 차이가 있겠죠. 감정이 몇 년도에 잡혔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정평가를 무조건 시세라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돈 받을 사람이 내 돈을 달라고 배당 요구하는 거죠. 그게 채권자인 경우인데 은행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을 공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돈 받을 사람들은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내라. 내가 원금 이자에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내라고 하는 얘기죠. 이 기간을 무한정 주게 되면 법원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등기 전 등기된 권리자들이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매각이죠. 자, 매각은 매각기일 공고는 매각기일에 2주 전까지 하게 돼요. 이게 민사집행법 규칙 제56조. 이걸 우리가 흔히 어디서 볼 수 있냐? 법원 게시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법원의 입찰 법정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매각을 진행하고 경매죠. 경매니까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법원마다 시작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종료되는 경매가 시작을 했다가 종료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전에 해당 법원이 몇 시에 시작을 하고 몇 시까지 입찰서를 내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 이런 사례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최고가 매수인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게 돼요. 재입찰을. 둘이 현장에서 같이 나와서 거기서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입찰카를 쓰고 거기서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면 그분이 다시 낙찰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죠. 감정가가 현재 시세 대비 너무 높다, 이렇다고 그러면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다음 매각 기일을 공고해서 법원에 따라서 감정 가격 차감합니다. 차감. 그러니까 법원마다 다른데 20% 차감이 되는 법원이 있고 30% 차감이 되는 법원이 있습니다. 차감이 돼서 2차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한 달 뒤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다음에 우리 어떤 거를 하게 되죠? 자, 매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매각을 했다고 그냥 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도 이 서류가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들을 1주, 2주 내에 검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도 신문서를 보내고 임차인한테도 억울한 게 있으면 와서 이의 신청을 해라, 이런 것들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내도 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경매 절차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주고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해야 되고, 이해관계인 중 매각 불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거기 임차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경매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적법한 사유인지 심리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언제까지 잔금 납부를 해라, 이렇게 안내가 나가겠죠. 근데 매각 불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매각 불허가가 결정이 되면 매각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입찰 보증금을 다시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미납을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불허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요. 자, 농지인 경우 이 부분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이 결정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은 불허가 됩니다. 자, 이때는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수당해요. 그리고 이 나중에 배당을 할 때 이 배당금에 산입이 됩니다. 아까 불허가 날 때는 이 보증금을 주죠. 근데 이 낙찰을 받고 농취증을 못 내게 되면 이거는 몰수가 돼요. 몰수가. 그러니까 내가 농지에 대해서 경매를 할 때는 이 농취증이 발급이 되는지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돈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죠. 채권자들은 내가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권자들은 이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거죠. 자,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시 배당을 실시하죠. 네. 그래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를 해요.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누가 얼마를 받아간다 이렇게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을 받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는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명도나 뭐 이런 것들이 갈리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그런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이제 이 사람이 얼마의 배당을 받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배당 기일의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돈 받는 순서 줄을 세워서 이제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당하는 날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들끼리 서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배당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를 막 해요. 배당 이의가 있다. 내가 2등인데 1등이 이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금 배당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채권자가 더 많이 가져가면 내가 덜 가져가거나 내가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그날 배당하는 날 다 와서 배당표를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배당 이의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이의 시 배당금은 공탁이 됩니다. 공탁.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공탁을 해놓고 그다음에 배당 이의에 대한 소 판결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배당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런 절차를 알아야 어떤 흐름대로 경매가 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잘 받으셔서 안전한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를 한번 부동산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은 특수한 방식의 거래 방법이다 보니 이 절차에 대한 이해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이 경매에 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얻어 가시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02-2128-85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서울, 그 안에서도 강남구, 또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살펴볼까 합니다. 강남구의 아파트를 경매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파트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아파트 상품이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또 좋아하는 데는 강남이죠.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경매 물건 중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물건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을 살펴보죠.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483이에요. 7월 9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시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소를 보면 강남구 역상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9층이에요. 그러니까 저층도 아니고 층수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아파트의 면적이 전용 40평 정도 되는 거예요. 40평 정도. 그러니까 소형 평수는 아니죠. 감정이 얼마에 잡혔냐? 최초 24억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다시 진행이 됐는데 그때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찰이 또 돼서 지금은 10억 3,600만 원까지 최저가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그다음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세대수는 183세대.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이 세대수만 보고 총 3개 동이니까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대단지 세가 굉장히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보통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183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건지 그거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 있죠? 강남구에 있죠. 특히 역삼동이에요. 2003년식이고 이게 이제 15층까지 있는 아파트예요. 자, 평수를 보죠. 이 평수는 47평, 47평 A 타입이에요. 네, A 타입, B 타입이 있죠. 47평 A 타입이고 방이 4개, 네, 방이 4개, 안실 2개 이렇게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을 살펴볼게요. 경매에서는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파트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몇 세대 뭐 이런 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세하고 이런 권리, 내가 물어줄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보증금이든 어떤 권리든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임차인 현황을 우리가 먼저 보죠. 임차인 현황을 먼저 보면, 자, 제가 이제 이름을 가렸는데 전입은 22년도 7월 18일 날 하셨고 확정일자는 2달 전에 전입 2달 전에 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24년 1월 30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배당 요구 종기일 요게 3월 6일인데 1월 30일이니까 요 안에 배당 요구를 한 거죠.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아까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이때까지 돈 받을 사람들 채권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7억에 지금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우리 뭘 확인한다 그랬죠?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등기가 어떤 건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이 근저당, 이 하나은행이고 2015년 7월 21일인데 뒤에 전입을 했죠. 그러면 뭐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고 낙찰을 받으면 명도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실제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니까. 자, 매각 물건 명세서도 근저당이 아까 이 하나은행 근저당 건이 있고, 자, 배당 요구 종기가 아까 봤듯이 24년 3월 6일까지인데 배당 요구를 언제 했다? 24년 1월 30일. 요 안에 잘 하신 거예요. 임차인 분은. 그래서 보증금 7억에 차인 240. 여기 따로 비고나 이럴 때 뭐 주의사항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인데 뭐 2000 초반년식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구축 느낌은 나지는 않아요. 자, 이런 아파트고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이제 매매 전세 실거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저렇게 등기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시세 파악해야죠. 시세 파악을 잘 해야 내가 얼마의 입찰가를 쓸 건지. 뭐 경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일반 매매를 거래를 할 때도 이 시세 파악은 당연히 하겠죠.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 아파트가 21년도 2월 달에 거래가 마지막이에요. 최고가로 19억 6천. 그러니까 아까 180세대, 굉장히 작은 세대였고 이 좀 약간 큰 평수다 보니까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매 거래는. 그런데 전세는 그래도 거래가 좀 나온 편이에요. 6월 달에 1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층. 이게 22년도 5월 달에 전세가 12억에서 12억 5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매매 거래는 21년도 3년 전 거래 가격이니까 현장에서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와 잘 비교하셔서 시세 파악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단순히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은 다음에 안전한 경매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그널 함께 해봤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서울의 상급지인 강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일수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매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점, 질문 있으시죠?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 창구 열어두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8562번으로 전화 주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의 민법 교수이신 박기인 교수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할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소유의 개념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동 소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 소유라는 고 것은 공유하고 그다음에 총유하고 합유가 있죠. 여러분 합유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합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사무소를 여러 사람이 같이 합해서 돈을 투자해서 한다. 그런 것들도 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관리가 합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라든가 종중 같은 것이죠. 특히 그러면 종중 땅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종중원이 10명이다. 그럼 그 10명의 모두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총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총유는 우리가 이제 종중 땅 같은 것은 언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사고 팔 때 아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총유는 자기 자신의 지분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은 자기 몫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의 지분이 다 지분이 있고 없고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따르거나 해야 되는데 사원총회 즉 종중원들의 총회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중원들의 총회에 이르지 않고 처분하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중 땅에 대해서 거래를 하거나 종중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거래라든가 부동산 경매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공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분의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물건을 사. 그런데 나중에 이 물건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너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어느 부동산에. 그랬을 때 대부분이 다 공유인데 이때 공유일 때 지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매나 또는 일반 매매에 있어서 지분에 관한 것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유 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를 반드시 같이 해야 돼. 그러면 공유의 등기라는 거 뭐냐? 등기부를 딱 보면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죠. 지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분 2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 을 이렇게 됐죠. 공유자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분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 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공유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죠. 실제는 내가 3분의 2예요. 갑이. 그런데 을이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2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요.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뭐냐? 제3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나타내.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3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갑의 지분이 3분의 2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등기가 3분의 1로 되어 있으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내 지분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3분의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지분을 사죠. 그러면 병은 을의 지분 3분의 1을 사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등기부상의 지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당사자 간, 즉 공유자 상호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한다거나 그럴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요. 만약 공유물을 나누면 등기에는 3분의 1, 3분의 2로 잘못되어 있지만 실제 지분은 갑의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흔하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등기를 할 때 법무사가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잘못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물론 이러한 경우는 경정 등기나 또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부의 내용을 조정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렇기 전에 이것을 분할하거나 또는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제3자한테 매도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지분을.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 을이 1년 이상요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을의 지분을 바로 매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사례에서는 한 분이요 외국에 나가 있었단 말이죠.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미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매수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여러분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의사를 묻잖아요. 내가 당신 지분 살 거야. 왜? 당신 1년 이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지 않아서 내가 그걸 다 부담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지분을 매수하겠어.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 싫은데 이거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매수 청구를 할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큰 지분을 다 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개발이 되면은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분권자로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권리도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뭐도 한다? 의무도 부담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만약에 그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매수해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이제 5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지분이죠. 우리는요 공유나 합유는 반드시 그 지분이요 공유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합유는 등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공유의 경우는 지분을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을이요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을이 그 지분을 갑에게요 양도를 해.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양수받은 지분을 내가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 그 등기를 해야지만이 내가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유라든가 공동사업의 경우 합의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분을 포기한다.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분이 내 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3억짜리인데 갑을 병이 세 사람이 1억씩 투자해서 아파트를 샀다.
또는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 갑을병 세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공유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냐?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차를 가지고 봐야 돼. 지분은 땅을 가지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자동차가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 갑을병이 1,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짜리 샀단 말이죠. 그럼 이 차를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행을 할 때 각자 지분이 3분의 1씩 해서 차를요 3분의 1씩 토막내서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전부를 타고 다녀야 되죠. 근데 분명히 나는 3천만 원짜리 차인데 1,0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를 타고 다니냐? 이게 바로 공유에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지분의 비율로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다. 그러면 한 달씩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갑이 10일, 그 다음에 을이 10일, 병이 10일 이렇게 열흘씩 이렇게 각각 차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 말을 지분의 비율이라고 그래. 하루를 가지고 보면은 8시간씩 그걸 지분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전부란 말이 뭐죠? 차 전체를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톱으로 썰어가지고 앞부분만 운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분은 내가 3분의 1이라고 해서 차를 보면은 3분의 1에만 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차 전부에 3분의 1만큼 나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가 아무런 합의도 없는데 3분의 1씩 투자해가지고 차를 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합의가 없는데 갑 혼자서 이 차 전부를 타고 다닌다. 혼자서. 그러면 내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이 3분의 1이 이 차 전부에 미치는데 이 전부에 미치는 나의 지분을 이 갑은 침해하는 것이 돼. 그것을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만큼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공유는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그런데 각각 3분의 1씩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가 돼 있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우리요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다 등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가 되겠죠? 등기부가 지금 침해를 당했잖아요. 공유물에 대한 등기가 침해당했죠. 그럴 때는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누구든지 제3자한테 등기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요 101호를요 세 사람이 1억씩 해서 3억에 샀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제3자가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갑을병 세 사람이 다 가서 야 너 나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공유물이라는 것은 갑을병 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또는 전부 다든 관계없이 각자든 전부든 관계없이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전원이 나가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각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존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관리하고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유물을 공유에 대한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를 통하든 여러분 경매 강의 처음 들으면 어떡하죠? 경매 선생님이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1억짜리를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씩 투자해서 물건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임대를 주고 싶어. 또는요 이것을 전세라든가 이거 팔고 싶어. 여러분 그것은 거의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이 공유의 성질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공유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부동산 투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대 주는 거예요. 임대. 간단히 가면 임대. 이 월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무조건 줄 수가 없어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공유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과반수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렇게.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에요. 2분의 1은 반수예요. 반수.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안 돼.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부부들끼리 재산을 할 때 아파트 살 때 부부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1로 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는 이 아파트를 내가 임대를 주고 싶어. 그러면요 원칙적으로는 갑이든 을이든 어느 누구도 임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를 주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3분의 2다. 남편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아내는 과반수죠. 그러면 아내가 자기 알아서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럼 과반수가 아니죠. 이러면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월세 줄 수 없단 말이죠.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트러블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주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친한 친구들끼리 2분의 1씩에 가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 흔히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둘이 틀어졌단 말이죠. 사이가. 그러면은 이 토지를 지금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서로가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토지라든가 아파트는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유해서 지분에 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준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51, 한 사람이 49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51%를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49%를 딱 해놓으면 51%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또는 이 토지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복잡하죠. 그럼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가 처분하고 싶어. 그럼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처분하려면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인천 월미도 쪽에다가요, 빌라를 하나 샀단 말이죠. 거기에서 뭐 모노레일 뭐가 뭐 관광 뭐 열차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11명이 거기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이걸 아직도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걸 처분하려면 1,000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연락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집을 사가지고 11명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뭘 줬냐? 이 월세를 줬어. 전체가 동의하면은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월세를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과반수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2년 지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돼. 나는 모르겠다. 전화번호가 바뀌고. 그 과반수도 안 되니까 지금 이분은요. 거기에서 그냥 그 20년 전에 그 돈으로 그냥 살고 계신 거예요. 자기 집처럼. 왜요? 지금 여기 임대인하고요. 거래가 지금 돼야 안 돼요?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경매라든가 경매 연습한다고 해서 경매 학원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물건을 샀단 말이죠. 이 물건 이건 처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또는 지분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됐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항상 봐야 되는 것이지 잠깐 안 사람하고 같이 공유 관계로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무조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물건을 보존한다. 그건 각자가 왜? 공유자 전원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임대를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처분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요. 임대하고 월세 주는 거하고 전세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전세를 주는 것은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예요. 이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여러분 봐봐. 이 3분의 1을 소수고 3분의 2가 과반수잖아요. 그러면 과반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소수자, 즉 3분의 1의 지분권자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는 사람은 그건 독자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고 독자적으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인 사람은 그럼 어떡하지? 그건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 기분 나빠. 왜? 나도 3분의 1인데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임대를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하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 3분의 2 지분권자가 제3자한테 임대를 줘서 월세가 90만 원이 나왔죠. 90만 원. 그럼 항상요. 공유해서 돈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무조건 지분의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과반수여서 제3자한테 이 토지를 임대를 했단 말이죠. 임대를 해서 월세를 9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다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을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갑에게 얼마나 준다? 3분의 1이니까 30만 원 주고 자기가 60만 원을 갖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개량한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의무죠. 의무 부담도 지분의 비율로. 그러니까 항상 공유에서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한 것,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이라든가 또는 이익이라든가 또는 의무부담이라든가 이 돈에 관한 것은 무조건 뭐에 따른다?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수자의 동의 필요가 없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공유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많이 쓰여 있는 것은 거의 100페이지 정도 쓰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내용의 모든 것은 다 뭐냐? 딱 세 가지다. 등기를 어떻게 누가? 점유는 누가 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세 가지예요. 점유는 어떻게? 등기는 어떻게? 돈은 어떻게? 딱 이 세 가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을 들어간다. 같이 공동으로 경매 물건을 경락받겠다. 그랬을 때 점유는 어떻게 하고 등기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뭐라고 했죠? 돈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항상 지분의 비율. 내가 10분의 1이면 이익이 있으면 10분의 1을 갖는 것이고 만약에 의무로 부담하면 10분의 1만큼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점유하고 등기죠. 특히 여러분요. 공유의 경우는 반드시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분이 10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어도 내 지분만큼 등기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분이 5분의 4다. 5분의 4 과반수가 넘죠. 그럼 5분의 4만큼 내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유해서 지분은 등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원래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3분의 1씩인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부를 등기했을 때 그럼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병 것도 다 등기해버렸죠? 그러면 을이나 병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전부 말소해달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왜? 방금 얘기했죠? 공유해서 지분은 반드시 자신의 지분만큼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전부를 등기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의 지분은 3분의 1밖에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만 유효이고 3분의 2는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을이나 병은 3분의 2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소를 유지해서 자기 앞으로 전부 등기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제3자한테 팔아먹으면 제3자가 그러면 전부의 권리를 취득하느냐? 그건 못해요. 왜?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갑의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을은 이 갑의 등기가 유효인 등기인 줄 알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을은 절대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공적인 장부, 등기부죠. 공적 장부를 신뢰했다. 공신이죠. 믿을 신자. 공적 장부를 신뢰했다 할지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병하고 되어 있는 등기를 자기 앞으로 다 가져와서 몰래 그걸 제3자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제3자는 갑의 지분만 취득해. 3분의 1만 취득해. 나머지 3분의 2는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토지가 있단 말이죠. 또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누구냐? 임대도 되지만 임대. 그러면 지분이 만약에 갑도 3분의 1이고 을도 3분의 1이고 병도 3분의 1이에요. 각각이 3분의 1이면 과반수가 아니고 소수죠. 소수는 어느 경우에도 합의가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합의를 해서 과반수로 만들지 않는 한 공유물을 점유할 수 없고 임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공유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고 자기의 권한으로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싶으면 지분이 무조건 과반수가 돼야 돼. 과반수가 안 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받을 때 비싸니까 여러 사람이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가를 사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사서 처음에 임대를 줄 때는 이 사람이 다 의기투합이 돼서 전원의 동의로서 임대를 줘.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귀찮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 끝내자. 그런데 세 사람이 모였는데 두 사람은 끝내자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사람의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은
그거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지분이 합해도 과반수가 안 돼. 그러면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분이 중요하단 말이야. 지분이 두 사람이 합해도 과반수가 안 돼. 그러면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가불병 세 사람이 샀는데 각자가 3분의 1씩이면 이 토지를 어느 누구도 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누군가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과반수가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만이 이 토지를 내가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내가 사용을 했어. 그러면 내 멋대로 사용하느냐? 그건 멋대로 사용해도 돼. 형질을 변경하면 안 되지만 사용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 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그 두 사람한테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만약에 농지가 있다. 그럼 현재 이 농지를 임대로 줬을 때 월 한 달에 9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렇다 한다면 그 90만 원 중에서 3분의 1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의 동의를 받아서 이 토지 전체를 점유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임대를 줬으면 받을 수 있는 돈 90만 원 있죠? 90만 원에 해당하는 3분의 1씩을 을하고 병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유를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분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부동산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부동산의 공동 소유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 있으시거나 나도 해당이 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죠. 02-2128-3802번으로 저희가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기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